대출의 유동성이 상반기는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들어가면 안 되죠.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전세가 보니까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턱 밑까지 올라온 전세가율, 내 집 살까? 요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전세가가 높은 것이 모든 집을 다 살 수 있는 환경과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전세 비율이 어디가 높냐면요. 지방이 높죠. 서울 같은 경우는 54%, 인천 67%, 경기는 66% 되게 낮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울산 75%, 경남 76%, 전북 78%, 광주 74% 이런 식으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된 전세가리 높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높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 집 살까? 요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전히 수도권은 뭐 찾아보면 있지만은 대부분은 좋은 물건들은 몇 천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전세가율이 올라간 지방 같은 경우는요. 몇 천으로 살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우리가 싼 것과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것과 저평가된 것들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런 물건들 있죠. 산문 아파트. 이게 최근에 거래된 게 6천만 원이네요. 6천만 원. 최근이라도 2년 전이죠. 근데 지금 호가로 4,800만 원. 더 내려가 있네요. 근데 얘 전세를 보면요. 전세가 2023년도에 4천만 원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전세가가 더 내려갔을지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투자금이 1,000만 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를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여기 여의도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밀양입니다. 밀양입니다. 이거는 전세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싸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면은 안 되는 아파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수도권도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시흥입니다. 이 거모 공공택지지구가 있는 데고 밑에는 정학역이 있고 시화공단이 있습니다. 이 시화공단에서 중국인들이 되게 많으시죠. 거기에 있는 또 여기 이제 싼 거니까는 수요자리 좀 있는데 아파트가 6,000원 합니다. 거래량도 되게 많습니다. 많네요. 근데 지금 호가가 5,500, 6,800입니다. 근데 전세는 지금 4,000에서 5,300입니다. 여기도 1,000만 원, 2,000만 원 있으면 들어가겠네요. 거래량도 많네요. 거래량도 꽤 있네요. 여기 보면은 작은 평수들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는 저평가된 게 아니고 전세가율이 75%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하고 저평가된 것들을 조금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이런 아파트 여기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가격이 1억이 안 하네요. 8천에서 9천이네요. 전세가. 그리고 매매는 9천이네요. 이거는 투자금이 1,000만 원 들어가네요. 8천에서 9천입니다. 1,0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사도 되겠네. 여기 안성인데요. 여기도 예전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지만은 여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심해야 될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싼 거랑 전세가의 비율이 높아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들을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입지를 봐야 돼요. 입지를 보고 우리가 지금 전세가율 올랐다고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전세가율 올랐으니까 내 집 살까 이러면서 지방 사시면 안 됩니다. 전세가율이 많이 올라온 데는 서울 쪽이 아니라 요런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 보시고 이거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은 입지에 대한 선별을 하고 그 안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물건들을 좀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저평가된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저평가되는데 절대적으로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많이 들어가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들어가도 돼요. 그냥 싸게 하면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좀 아쉬운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신문 볼 때 이런 지금 전세가가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전세 거래량은 좀 떨어지는 시기.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떤 시기냐 하면은 월세가 올라가는 시기. 월세가 지금 많아지고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가 많이 오른 이유는 임대차 3법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임대차 3법에서 전세 순환이 더뎌지는 시기를 만들었고 전세가를 급등시켰죠. 그거 플러스 2022년도에 금리 급등이 일어나면서 전세가가 급락을 하고 수요자가 월세로 이동했죠. 그래서 임대차 3법과 금리 인상, 급격한 자이언트 스텝에 5차례 자이언트 스텝으로 월세 전환자들이 많이 하고 그 와중에 역전세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전세로 임대 시장에 내놓아야 되는 다주택자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이 4년 정도 되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시기가 2024년도였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수급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입주 물량이 부족한 시기가 2025년이 도래한 거예요. 전세가는 또 올라가겠죠. 근데 입주 물량은 축소했으니까 전세가는 거기에 가중되다가 문제는 대출 규제가 결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전세자가 전세자금 대출도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하반기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하반기부터 전세 대출 한도를 축소를 보증보험을 축소를 한다는 거. 그 축소를 DSR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문매를 맞으니까 그냥 보증보험의 대출 한도, 전세 대출 한도, 보증하는 대출 한도를 줄이면은 이제 줄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 지금 안 그래도 임차 시장이 힘든데 앞으로 월세 시장은 조금 더 가속화가 되겠죠. 조금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전세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월세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임차 시장이 불안한데 우리가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게 아니라 전세 살던 사람들은 지금은 집을 사야 됩니다. 뭐 언제든지 살 타이밍은 있는데요. 늦을수록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임차 시장이 불안할 때 불안함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월세에서는 매매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가고 작은 평수라도 전세였으면 월세로 전향하는 게 아니라 매매로 전향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은 부동산의 빙하기잖아요. 이 빙하기는 추워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난로만 떼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추울 때 내가 나와야지 내가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입지보다 남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걸 또 사야 되고 내 능력보다 더 가치 있는 입지를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 안에서 더 가치롭게 변할 입지를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라는 겁니다. 근데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달째 줄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의 유동성들이 있을 때 가격들로 그 대출의 유동성들이 자산에 투여되면서 가격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요. 거래량은 집값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은 이 줄은 부분들이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 있죠. 근데 이 대출 규제의 여파는 언제까지였냐? 작년 12월부터까지였고 1월부터 조금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석 달 연속 줄었다고 했는데 이 지금 석 달 연속이라는 부분들 조금 있으면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한 유동성이 풀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뭘 활용을 해야 되냐? 레버리지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 레버리지라는 건요, 빚입니다. 빚이라고 하면은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왜 무섭냐? 못 갚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을 못 갚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 빚을 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지 못하고 무작정 연끌을 해서 위기 리스크를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은행의 연체들이란지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가 부동산의 도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레버리지와 리스크 관리입니다.
레버리지라는 부분들은요, 대출의 유동성이 있을 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출의 유동성이 올 상반기는 저는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출의 유동성이 풀리는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활용할 때 문제는 뭐냐? 빚을 못 갚는 사람 는다고 했잖아요. 물론 가계부채 중에서 주담대의 연체율들은 신용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연체율들이 떨어집니다. 연체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거를 연체를 하거나 주담대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자가진단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진짜 중요한 건요, 자가진단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어떤 분이 주택을 10개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집을 살 때 레버리지를 작게 해가지고 뭐 이제 집을 샀겠죠. 그래서 지방의 오피스텔, 창원의 집, 그다음에 양산의 소형 평수 몇천 들어가는 거, 그다음 김해에 몇천 들어가는 거, 천안에 갭 차이 얼마 안 나는 거, 뭐 2천에서 5천 들어가는 거, 뭐 1억 미만짜리, 뭐 1,000만 원 미만짜리 이런 것들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샀을 때 시장이 계속 좋으면 되는데 시장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물건들은 수요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뭐 전세로서도 빚을 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은 것도 있고, 이걸 계속 돌리다가 결국은 이 10주택을 유지를 못하고 이제 그냥 헐값에 다 팔아넘기는 상황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제가 상담을 할 때 세금을 최소화 절세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팔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가지고 순서들을 정해진 상담들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위치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을 파악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의 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은 내 대출의 능력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려를 해야 돼요. 내 급여에서 40%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한다. 금융비용을 40%가 맥시멈으로 한다. 그러면 40%가 맥시멈이면은 내가 한 200만 원을 버는데 40%면 80이잖아요. 그러면 좀 크거든요. 근데 막 한 1,000만 원을 버는데 400만 원이면요, 감당할 만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에 40%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금리가 올라갈 걸 고려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하려면 35%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소득 수준이 높으면 40%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리해가지고 급여에서 반 이상이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위기의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투자를 하면서 역전세라는 거를 맞이하잖아요. 역전세를 맞이하는데 처음 역전세를 맞이하고 이제 두 번째 역전세를 맞이하고 세 번째 역전세를 맞이했을 때 느낌이 다 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때마다 관리를 한다고 관리를 했거든요. 제일 최근 일이 그거잖아요. 2022년도 3년도 넘어갈 때 제가 유튜브에서 우는 소리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힘들다. 나중에 해결되면은 영상으로 찍어서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영상을 찍어서 알려줬고, 그 이전에 2017년도, 2018년도, 19년도도 역전세 때문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되게 힘들어서 2017년도, 18년도 역전세 제가 다짐을 했거든요. 아, 난 이제 현금 확보를 잘 해서 일부 현금 확보를 이것도 그냥 뭐 예적금이 아니죠. 저도 이제 굴렸으니까 뭐 미국 주식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굴렸으니까 굴려서 잘 보존을 하고 이 다음에 역전세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돈으로 그 역전세의 리스크를 대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2023년도를 맞이했는데 그때 자산의 규모도 커졌잖아요.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대응은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관리를 했습니다. 이 관리라는 게 사실은 자산을 늘리는 거에는 집을 산다, 그 다음에 팔았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을 샀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있는 시기는 긴 호흡을 가지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한다,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것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헐값에 집을 팔 수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좀 잘 관리를 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살 때 아까 전에 열주택을 샀다는 분이 계셨는데 무조건 싸다고 사면 안 됩니다. 충분히 입지 검증을 하고 진짜 싼 건지 아니면 저평가가 된 건지, 투자금이 작게 들어간다고 사도 안 됩니다. 작게 들어가는데 가치가 있는지, 그냥 싸서 내려가 가지고 가격이 우리가 들어가는 투자금이 작게 들어간 건지 이런 것들도 다 따져보고 그 물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요소 중에서 제가 첫 번째는 위치 선정, 이제 부동산 도구 중에서 중요한 거는 위치 선정, 그다음에 시장 분석, 그리고 세 번째가 레버리지와 리스크 관리, 그리고 네 번째가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 불공평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불공평하면 공평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요, 이 불공평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존재하는 게 지금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불공평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불공평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자산 가치의 상승분 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그 불공평함을 우리가 평등한 기회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불공평한 인플레이션이 뭐냐? 사실은 집값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불공평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 이게 2002년도 신문기사인데요, 강남권 거주자가 월 평균 수입이 300에서 400만 원, 세전입니다. 세전 수입인데 이거를 뭐 학원에도 쓰고 거주비로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16년 되니까는 강남구 거주자가 38%가 월 소득이 500에서 1000만 원 확 늘었죠. 늘고, 그리고 부자 동네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좀 따라잡았죠. 예. 불공평하게 작용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소득도. 근데 소득이 많은 사람이 용산구에 좀 많이 또 밀집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2022년도는 1억 3천의 소득이 용산에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강남구가 1억 7천, 1억 9백이었다. 그러면은 1억 정도 되면요, 세후가 650만 원 정도 되고, 세전이면요 10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네, 1000만 원이 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가끔씩 소득의 위치가 이 지역 이제 시군구 중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제 지역별로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의 월급도 불공평하게 작동을 합니다. 이게 똑같은 공무원의 월급인데 보시면은 1990년부터 2023년 지금 4년 더 벌어졌는데, 그 공무원 9호번 1호봉 월급이 1990년 19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172만 원으로 9배가 상승을 했죠.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예전 자료로서 그렇지. 그리고 1급 1호봉, 지금 밑에 거는 9급 1호봉이고 위에는 1급 1호봉이 90년대 월급이 55만 원이었는데 426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9급 호봉 월급이 훨씬 더 9배 이상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1급은 7.5배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불공평하게 소득도 작용을 하죠. 그리고 재밌는 건요, 부동산 원리랑 또 똑같은 게 있습니다. IMF 때 공무원 월급을 동결했거든요. 동결한 다음에 급여가 급등을 했죠. 팍팍 오르는 시기가 있죠. 그리고 동결을 한번 하니까는 이 눌려있던 급여들이 또 팍 올라갔죠. 이게 멈춰 있지만요, 이 위기의 시기만 지나면요, 이 눌려있던 수요 그 가격들이 이렇게 소득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번외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지금 공무원 월급도 이렇게 불공평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호봉들이 훨씬, 구급들이 상승 비율이 더 높았네요. 네, 1급 1호봉보다 9급 1호봉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소득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일어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물가가 1970년대 쌀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33배 급등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지만요. 소고기 같은 건 133배.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맥주 같은 경우는 8배.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20배가 올랐습니다. 옛날에 10원 했던 게 1200원 됐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불공평하게 일어납니다. 똑같이 33배가 아니라 33배, 133배, 48배, 16배 다 다르게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파트도 다 불공평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아파트들이 다 인플레이션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불공평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압구정도 옛날엔 1000만 원이었고요. 매매가입니다. 평당가가 아니라. 도곡 렉슬도 예전에 30평이 5억 8천이었고 레미안 원베일리도 19억이었습니다. 19억 30평이 지금 뭐 60억이고 뭐 이렇죠. 60억 찍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하고 다 불공평하게 작동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플레이션요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자산 시장에서도 불공평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지 선별에 이 불공평함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는 것들을 뭔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입지 공부를 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물가, 그 다음에 소득, 그리고 자산, 이 모든 거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이유는 불공평하지만 일어났잖아요. 공통점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공통점이 아닌 거는 다르게 일어났다잖아요. 근데 공통점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니까 이게 원인이 뭐냐? 돈을 풀어서 그렇습니다. 통화량이 팽창한 결과물이지 단순하게 1차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뭐 요걸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화량이 팽창하는 와중에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거나 뭐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 실업률, 그다음에 뭐 지금의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이제 금리라는 거고 그 금리로 통화량이 팽창하는 속도를 팽창은 계속합니다. 줄어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쪼이느냐 아니면 좀 세게 트느냐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동산에 대한 자산들의 가치의 상승들은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그 통화량의 팽창이고 그 팽창함에 있어서 불공평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지적인 가치들을 잘 알고 가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 불안한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까라고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저는 확신하는 게 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급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급지가 움직였다면요. 하급지도 움직입니다. 단 조건은 정말 이제 수요가 없는 데는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 경기, 인천, 그리고 부산의 일부 지역들, 대전의 일부 지역들, 대구의 일부 지역들, 세종에 있는 일부 지역들, 요런 지역들은 이 인플레이션에 반응을 하거든요. 서로 다르게 반응할 뿐이지. 요런 안에서 우리가 저평가된 물건이나 가격들이 조금 덜 올라간 거를 찾아봐야지 무턱대고 그냥 인플레이션 된다고 저기 있는 경남에 있는 뭐 합천에 있는 시골집 한 개 사가지고 나홀로 아파트 한 개 사가지고 올라라라고 이렇게 기우제 드리면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평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들을 부동산의 도구로서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